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토부가 당초 예정했던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바꿨다며 의혹을 부풀리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 전국이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 돌을 맞게 된 현지 주민들을 생각하면 정부나 여야 모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방금 전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를 수용하는 한편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의미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지만 어떻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기로 공식 결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소식으로 7월 7일 보도본부 한나인 문을 열겠습니다. 경험 없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말 10개월 만에 이런 대권을 거머쥐게 됐는데 여러분 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과거 정부에서 다 해왔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손보지 않았던 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이 대통령 문화체육특보로 임명한 유인촌 전 장관에게 위촉장을 줬습니다. 네,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배우 출신 유인촌 씨를 신설된 장관급인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했고요. 이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 특보에게 위촉장을 줬습니다. 또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에게도 위촉장이 수여됐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위촉장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위촉함.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나, 둘. 유인촌 특보의 임명을 두고서 야당에서는 또 이명박 정부 사람이냐 이런 비판 섞인 반응들이 나왔었는데요. 앞서 장미란 차관에 이어서 이 유인촌 특보 역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실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유인촌 특보를 추천을 했고 윤 대통령이 장관급인 이 문체 특보 자리를 신설한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이 김대기 실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 아래에서 2차관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었죠. 관련해 여권에서는 이 배우 출신인 유인촌 특보가 역대 최장수 3년을 재직했는데 이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을 지내면서 현장과 행정을 두루 섭렵했기 때문에 이 균형감 있는 문화 정책을 펴는 데 조언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평가가 나왔는데요. 반면 야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망령이 부활했다면서 이 검증된 적폐의 귀환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청년들한테 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또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부제로 청년 정책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중앙과 지방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위원과 각 부처 청년 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윤석열 정부 청년 정책의 수립과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포함해서 비대면 참여자까지 모두 6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하기 전에 상의 재킷을 벗고 편안한 복장으로 홀 가운데로 이동했는데요. 청년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며 장관님들도 재킷을 벗고 편안하게 하자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청년들한테도 이제 카르텔 타파 이걸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덕분에 내가 대통령이 됐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네, 윤 대통령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 구조화된 기득권 카르텔을 정부가 앞장서서 싸워나가고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약속도 내놨는데요. 자신이 대선 당시에도 선거운동의 파트너로 삼은 사람들이 청년이었다며 청년들 덕에 대권을 거머쥐게 됐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결국은 제가 선거운동의 파트너로 삼은 사람들은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경험 없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말 10개월 만에 이런 대권을 거머쥐게 됐는데 다 여러분 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이 자리에서 이 과거 정부 그리고 야당을 겨냥한 비판과 함께요. 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듯한 그런 발언도 했어요. 네, 윤 대통령은 교육과 노동, 연금의 이 3대 개혁 등 원래는 과거 정부가 다 했어야 하는 것인데 제대로 손보지 않았던 것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청년들의 생각을 국정에 반영하려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토로를 하면서 이 야당의 발목 잡기를 원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정부가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지만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사실상 내년 총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 목소리 더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제대로 된 입법 하나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다음 주 외국 순방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요. 폴란드도 국빈 방문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를 방문하고 이어 폴란드도 찾는다고 대통령실이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파트너국 자격으로 나토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서 2년 연속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나토 회의 참석을 계기로 여러 국가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사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제 나온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시죠. 7월 11일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도 가지는 것으로 현재 일본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회의 참석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도 갖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관련해서 지금 국내 정치권 공방이 아주 뜨겁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리투아니아에서 열릴 그런 예정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자리에서 오염수 문제가 논의가 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현지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오염수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 논의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언급할 경우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하에 요구할 부분은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측 시찰단 파견을 기시다 총리와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을 강조한 바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은 이제 나토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서 폴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아시다시피 폴란드가 최근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무기 수입국으로 떠올랐죠. 이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세일즈 외교가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 참석한 후에 현지 시각으로 12일 저녁 폴란드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 방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과 이 정상회담을 통해
통해서 방산과 원전, 인프라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또 최인접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이 폴란드에서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폴란드 방문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김동관 하나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포함한 경제 사절단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이 캐나다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과 관련해서 캐나다 정부로부터 무려 15조 원 정도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됐다. 이런 소식 전해졌습니다. 당초 이제 LG 측이 지난 5월에 이 사업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했을 정도로 난항을 겪었었는데 이렇게 잘 풀리게 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유럽계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캐나다 정부가 막대한 지원금에 대한 비판 여론의 부담을 느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대했던 보조금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LG 측은 보조금 협상이 지연되자 지난 5월 공장 건설 중단을 선언해서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캐나다 연방정부 등이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법인에 최대 15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제공하겠다는 성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서 캐나다 정부에 감사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최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방한한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관심과 문제 해결을 요청했었다고 뒷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시 공식 만찬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산업부 장관과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을 위해서 별도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오늘 만찬에서 끝을 맺자고 당부하는 등 직접 해결에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청년들과 만나서 청년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한 일부 발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청년들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 지금은 정부가 소수 정당이라 발목을 잡히고 있지만 내년에는 다를 것이다. 내년부터는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결국 이제 내년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뭔가 대통령이 자신만의 예상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자신감이 있든지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그 170석 발언도 하셨었죠. 아마 저는 연계된 어떤 하나의 맥락에서 나온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게 또 대통령이 어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뭐 단순히 170석이라는 숫자보다는 지금 자신감이 있다. 내년 총선에 뭐 민주당보다 한 석이라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도 쇄신을 지금 혁신이 또 있지만은 어떠한 쇄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쉬운 것은 지금 발목 잡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비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대통령께서는 통합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뭐 협치에 대한 내용, 민주당과 협치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부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는 어떤 내용의 입법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어떠한 뭐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시행령 정치를 통해서 이러한 변칙적인 저는 정부 운영을 했다고 보거든요. 전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이 통합이라는 단어가 당연하기 때문에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몸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내년 선거에서 170석을 자신했다 이거는 이제 사석에서 한 발언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지만 대통령실이 그 부분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작년에 20대 대선은 그야말로 초박빙이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2030에서
기대 밖으로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2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7.8%, 윤석열 대통령이 45.5% 근소하게 졌지만 30대에서는 46.3대 48.1로 윤 대통령이 앞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2030에서 기울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은 바뀌어 있겠죠. 그다음에 정부가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그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압도적인 다수당인 야당이 특히 이제 야당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상한 행동들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한 그 변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30이 만약에 2030이 지난 대선과 달리 지금 여당에 대해서 등을 돌린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변화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 윤 대통령이 그 젊은이들한테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20, 30대에 지난 대선 그 투표 성향, 그러니까 투표 결과 부분은 이제 선관위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아마 일부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정부 여당을 겨냥해서 제기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어제 오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말 그대로 초강수를 띄우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말 또 거기에 맞서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거세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일대로 기존에 계획했던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주민 동의도 없이 계획을 바꿨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정부는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고려해서 노선 변경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확정 단계가 아니었고 김 여사 토지는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 제기는 계속돼 왔었습니다. 결국 어제 오후 원희룡 장관이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면서 초강수를 띄운 상황인데요. 관련 목소리들부터 듣고 오시죠. 약 7,000평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에요. 누가 바꾸자고 했는지, 왜 바꾸자고 했는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군 일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겁이 없는 건지 너무 후한무치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이 민주당이라는 집단에는 소용이 없다.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들으신 것처럼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프레임짝이라며 어떤 해명으로도 민주당을 말릴 수 없으니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 테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간판을 걸으라며 민주당이 정식으로 자신을 고발해서 의혹이 무고임이 밝혀지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 장관의 초강수에 민주당은 오히려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안에서는 이 원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이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민주당 진상규명 TF 단장인 강두구 의원이 헤럴드 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탄핵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한 것이 전해진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제 원 장관의 백지화 발표 이후 탄핵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요.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사업을 철회할 때도 절차라는 것이 있다면서 장관의 말 한마디로 중단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정부가 행정 독재를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원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건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못 먹으니 부숴버리겠다는 이런 놀부심보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수년간 논의하고 수조 원이 투입된 국책 사업은 장관이 정치 생명 운운하면서 즉흥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백지화한다고 진실이 사라지겠느냐면서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서 원안 추진위를 구성을 하고 또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또 이 대표는 민주당 간판을 걸고 한판을 붙자고 한 원 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감정적이고 어린아이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오후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 뒤 기자들과 만나서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국책 사업에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면서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한 건데요. 그러면서 당 간판을 걸고 한판 붙자고 한 원 장관 말에는 현 정부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국민 삶이 도박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 이 같은 발언이 아니더라도 사실 뭐 정부 부처 장관이 제1야당에 대해서 이제 당간판 걸고 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저희가 참 볼 수 없었던 장면이고 또 제1야당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정부 부처 장관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말을 퍼부는 것도 또 보기 드문 장면인 건 분명합니다. 이 대표가 저렇게 이제 발언을 하니까요.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원희룡 장관도 치지 않고서 도박은 이재명 대표 가족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원 장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가족과 김남국 의원을 언급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 그리고 원 장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반한다고 수조 원짜리 또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뭐 장관직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살림, 이게 또 국민의 삶이 도박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박은 이재명 대표 가족하고 그 김남국 이런 측근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박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겁니다. 원 장관은 또 어제 백지화 선언이 윤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은 독자적 결단이란 점도 밝혔습니다. 어제 원 장관의 발표가 나오니까 이제 또 워낙 이게 또 핵폭탄급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장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냐? 결국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 장관이 자신의 입으로 그거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부정한 겁니다. 네, 원 장관은 윤 대통령과 백지화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면서 만약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각오를 하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지화 선언 이후 윤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 장관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논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지금 우리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 여사님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이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 아닙니까? 그럼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어떤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저는 다 각오를 하고 제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100% 대통령실하고 얘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뭐 정치 생명을 걸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본인이 오버한 것 같은 생각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저 인터뷰에서요, 이제 대통령하고는 상의를 하지 않았지만 국회 여당, 그러니까 여당의 국회 국토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당의 지도부한테는 자기가 미리 얘기를 했다, 그 절차는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원희룡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을 계기로 해서 정부 여당과 또 야당의 공방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도대체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둘러싸고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부터 건설 계획이 추진이 돼서 2021년 5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쳤고 2022년 2월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발표 때까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이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뀐 이 변경 검토안이 나왔고 민주당은 강산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었었죠. 하지만 국토부는 이 양평군 의견을 반영해 검토한 것이고 특혜 의혹도 I씨가 아니라 J씨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 출입구 시기인 I씨, 즉 나들목이 생기면은 차량들이 들고 나면서 이 인근 땅값이 오를 수는 있지만 두 개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J씨의 경우에는 소음이 심하고 또 접근성도 나빠서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실제 수도권의 대표적인 분기점인 신갈 분기점 그리고 호법 분기점만 봐도 주변에 번듯한 상업시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 이 검토안에는 강하 IC를 새로 설치해서 두물머리 인근 교통량을 분산하도록 했는데 강하 IC는 김 여사 일가의 땅과는 차로 15분 이상 거리여서 직접적 혜택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국토부 설명 민주당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또 일부 언론은요, 이 2년 전에 이미 민주당에서도 지금 문제의 강하 IC, 그러니까 강하 IC를 만들기 위해서 종점을 바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도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지도를 보면 당초의 안을 보면 강하 IC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하 IC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렇게 이제 종점을 바꾸는 그런 노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하 IC 설치 주장을 민주당이 이미 2년 전에 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국토부가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노선을 변경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2년 전부터 민주당 지역 인사들도 강하 IC 설치를 주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조선일보를 보면 경기 여주 양평의 민주당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기존 노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한 달 뒤인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양평군수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양평군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역 주민과 가진 간담회 내용을 전달했는데 당시 핵심 내용이 바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구간에 강하 IC를 설치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 소속 당시 정동균 양평군수 역시 2021년 5월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강상에서 강하로 이어지는 채널이 있어야 하기에 강하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IC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대안 노선 필요성을 주장했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 양평 주민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양평에 땅이 얼마 없어요. 그분 하나로서 여기가 고속도로를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잘못했어요. 그냥. 야, 말도 안 돼. 여기 놔야 돼요. 한강 수계 때문에 가뜩이나 피해 의식이 많은 양평인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하루속히 재개하기를 바랄 뿐이죠. 국민의힘 역시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공세 수위를 아주 강도 높게 높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중요한 국책 사업이 정치적인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인해 중단돼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긴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에서 원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가짜뉴스, 선동을 통해 국책 사업 중단이라는 상황을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국토부 장관에게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다수당의 횡포라고 지적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백지화한 거 아니냐.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에 양자만 들어오면은 김건희 여사님하고 연관을 지어서 계속 가짜뉴스 또 악의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정치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지 좀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민주당에서 원희룡 장관 탄핵 추진한다는 얘기도 지금 오늘 보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국토부 장관한테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다수당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어제 여당은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해찬 전 대표와 이 대표의 발언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이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이 전 대표가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놓은 곳으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 처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다수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발언이 방송이 됐다는 게 여당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과거 이해찬 전 대표 역시 서울 세종 고속도로 나들목 관련 특혜 의혹이 있었다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본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 부인, 장모라고 그랬는데 땅 투기를 해도 지금 몇 달 됐다고 그 양평에다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 자기네 땅 사놓은 대로 지나가도록 만들어요. 아니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몰래 해먹긴 했어도 내놓고 해먹진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의혹을 제기했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보기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세종 고속도로 연기 나들목 입지 관련 의혹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강민국 대변인이 얘기한 이해찬 전 대표 관련 의혹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있었는데 그 예비 타당성 조사와는 다르게 이 노선이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찬 전 대표의 그 토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택으로 그렇게 알려졌죠. 그 땅 부분에 이 나들목, 그러니까 인터체인지 입지가 정해지면서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제 민정부 그 당시에 여당을 상대로 해서 이거 결국 이해찬 전 대표를 위해서 노선을 바꾼 거 아니냐는 그런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 점을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꺼내든 겁니다. 반면에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에 나선 그 민주당 TF는요, 이 국정조사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별도의 TF까지 꾸렸는데요. 국회 상임위 개최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또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의혹 제기에 해명은 고사하고 백지화 운운하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자 직권남용이라면서 원장관은 양평 군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백지화 철회 뒤 사업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김 여사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정치 공세를 퍼붓던 민주당이 백지화 취소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 관련해 TF 단장인 강득구 의원실의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원장관의 백지화 발표 뒤 이제 주민들의 전화가 많이 왔다면서 원장관이 백지화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기 때문 아니겠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이재평 대표의 목소리 그리고 민주당 TF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치 어린애들 생떼 쓰듯이 나 싫어 뭐 이런 태도로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백지화는 반드시 백지화돼야 되고 법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장관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 국가의 법적 시스템 완전히 이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행정 독재입니다. 자기가 무슨 자격이고 무슨 법적 근거로 백지화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랄 수밖에 없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야말로 국민들의 협박을 하더라고요. 이 같은 원희룡 장관의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이 부분 두고서 이제 신문들이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이 논조는 대충 그런 거였습니다. 여나 야나 다 똑같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정쟁 때문에 지금 그 현지의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이 고속도로가 생기면 서울까지 오는데 지금 1시간 걸리는 그 시간이 15분으로 단축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평 주민들 당연히 지금 불만을 갖게 되겠죠. 이 같은 양평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이 뭔가 이걸 지금 정치권과 그다음에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사실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실도 논란의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대통령실이 뭔가 이제 국정 최종 조정권자로서 나서서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부분을 우리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요. 그 송파구 오금동에서 양평까지 29km 거든요. 사업비가 대략 1조 7,7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고속도로는 꼭 필요한 고속도로입니다. 양평까지 가는 길이 평일은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데 주말에 가려고 하면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뭐 먹을 것도 좀 사놓고 뭐 마실 물도 좀 사놓고 그다음에 이 고속도로가 단순히 양평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중부내륙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가 뚫리면 동해안 가는 것도 훨씬 쉬워질 거고 영남 밑으로 빠지는 것도 쉬울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채택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론 IAEA 조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비과학적인 야당을 상대로 하는 게 힘들고 짜증도 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도로를 백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도 우리 보도에 나왔지만 이해찬 대표에 대한 과거 의혹 이런 당연히 권력자의 어떤 부동산 근처에 이런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당연히 상대방 쪽에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된 거다. 1,000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2km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국민을 설득을 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국민에게 협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15년간의 양평 국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의 말마따나 대통령과 아무 상의 없이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 역시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에 대한 저는 항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항명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건 과연 이 원희룡 장관이 당시에 대선 정책을 조율했던 사람으로서 과연 책임감이 있는 행동이었는지 의심스럽고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백지화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저께 저는 그 원희룡 장관의 워딩에서 이 정부에서 추진된 것들은 백지화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하는 대로 원래 에타가 끝난 대로 양서면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원장관 발언 이후에 지금 아까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재추진에 대한 어떠한 좀 여지가 남아 있는 듯한 좀 모습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때려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여야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이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 야당을 향해서 지금 오염수 공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에서 이 의원들이 철야 농성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그 실제 모습을 두고서 지금 뒷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 120여 명은 어제 오후부터 국회 로턴드 홀에 모여서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된 릴레이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 20여 명이 참석해서 IAEA 보고서가 근거도 증거도 없는 맹탕 보고서라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민주당 농성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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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리실, 일본 집권 여당의 말인지 피해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또는 여당의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괴담 아닙니까? 짧게 봐서는 바다에 버리는 것이 가장 합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값비싼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15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1시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1시간 하겠습니다. 하도 그만두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민주당은요, 이 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철야 농성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 다짐과는 좀 달라 보인다.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초 민주당 측에서는 저녁 7시부터 17시간 동안 이 소속 의원 167명의 전원 참석을 독려를 했지만 이게 이제 밤이 깊어지면서 빈자리가 늘기 시작했고 결국 의원들끼리 2시간 단위 4개 조를 짠 뒤에 이 릴레이 형태로 농성장을 지키는 것으로 이 방식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자정 무렵에 국회 본관 앞에서 귀가하는 의원들도 보였고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피곤한 나머지 자리에 들어 눕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농성장도 이 민주당 의원 절반가량만 자리를 지키면서 벌써 의원들이 열기가 식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릴레이 연설, 그러니까 10분씩 이렇게 계속 릴레이 연설을 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그 연설에서 나왔던 일부 의원들의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특별한 과학적 근거도 되지 않은 채 암에 걸린다, 유전되는 질환으로 가족이 파탄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을 부른 건데요. 또 이병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우리 가족들이 어느 순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암에 걸립니다. 기형아가 태어납니다. 상상하지 못할 질병으로
그리고 계속 유전되는 질환으로 온 가족이 파탄이 납니다. 건강보험 국가 재정도 파탄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일본이 잘못하는데 우리 재정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지 한심합니다. 제가 나이를 얼마 안 먹었는데 대통령은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봤는데 가장 지금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생각나는 노래가 세상은 요지경. 딱 보면 지금 만든 게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이렇게 민주당이 철야 농성을 벌이면서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공세 수위를 높이니까 여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괴담과 떼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야권이 어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3인당 의원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서 극소수 정당을 끌어들여 방류 반대가 마치 일본 다수 여론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또 하나의 외교 망신극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박대출 정책위의장은요. IAEA 보고서를 유전자 검사에 비유하면서 민주당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 여당 지도부 발언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의원이 온갖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의원들이 도중에 자리를 비웠고 밤새 진행하기로 했던 무제한 발언 또한 자정무렵 중단했다고 합니다. 심적으로는 지금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이제 괴담과 떼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99.9% 진짜로 나온 유전자 검사를 보고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는 비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학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그 최종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체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 오염수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분석한 결과다 이런 건데 IAEA 최종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결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해양 방출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일본의 오염수의 배출 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적용하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약 10만 분의 1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2년 가까이 진행해온 정부 검토와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를 다녀온 정부 시찰단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신속히 자체 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실제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감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풀이됩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좀 더 들어보시죠. 일본의 처리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 고시 농도비 총합 1 미만입니다.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안전하다는 검토 의견은 일본 측의 처리 계획이 제대로 준수됐을 경우를 전제로 했다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연근의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2배 이상 늘리는 등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공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일본이 오염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면 추가 데이터 확보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나온 기술적 보완 사항을 일본에 권고하기로 했는데요.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의 크로스 플로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 시 반감기가 짧은 핵종에 대해서는 추가 측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 보고서에 대해서 우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이어서 이제 우리 정부도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오염수 방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 결국 이제 안정성을 믿는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죠. 여기에 대한 대책 과연 충분한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 수산업계에서
미국에서는 이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면서 수산물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또 수산물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이 오염수 방류와는 무관한 조치고 또 모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또한 수산물에 대한 이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를 지난해 4,000건에서 올해 8,000건 이상으로 2배 늘리고 수입물 수산물은 이 수산물 취급 업체 약 2만 개소 전체를 이 오염수 방류 직후 100일 동안 3번 이상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총장이 오늘부터 사흘간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4일부터 이어온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 우리나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2박 3일 동안의 방한 일정 동안 박진 외교부 장관과 유국희 원안위원장 등을 만나서 IAEA 보고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IAEA 최종 보고서 발표에 이어서 다시 한번 국민께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적 검증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IAEA 보고서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고 이 IAEA 사무총장을 향해 공개 질의를 던지면서 보고서 첫 페이지에 IAEA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 이유 등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그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이런 제안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있었던 오염수 관련 외신 기자회견에서 IAEA 보고서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한하는 IAEA 사무총장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민주당 측 요구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총장에게까지 국내 정쟁에 연루시키려 한다면서 민주당이 이제 과학적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서 궁지에 몰리자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든 말든 영끌선동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저희는 그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저희 야당도 그리고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도 만날 것을 요구합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를 우려하는 저희 민주당 대책위와 전문가 그룹과 첫 번째 미팅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그 종합적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해양 방류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은 IAEA 사무총장에 대해 공개 토론을 요청하고 오염수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국제 유엔 인권위에 일본을 제소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IAEA 사무총장까지 국내 정쟁에 연루시키려 한다면 세계 과학계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다. 일본 정부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같은 깡통 수준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이 작성 과정에 일본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 측이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일각에서 IAEA 보고서에 일본이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IAEA 측의 논평을 요청하니까 이 IAEA 대변인실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AEA는 이 IAEA의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외부 당사자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은 어떤 것도 전혀 근거가 없으며 허위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자체 평가 보고서 발표 이걸 통해서 결국 그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보고서 이거를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를 해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 앞으로 안전관리 계획도 내놨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를 향한 일종의 권고 이런 부분도 담았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과연 충분할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과연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일단 보셨는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좀 방류를 전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나 어찌 보면 이걸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방류만 답은 아니거든요. 해결 방법도 아니고 뭐 국내에 뭐 콘크리트화해서 저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비용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본 정부의 제안을 해볼 수 있었던 방법도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일단 그런 게 없다는 전제하에서 조금 더 아쉬운 점은 일단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일본 정부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방류가 전제되는 다음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어떠한 감시 체계를 가져갈 것인가.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고기를 굽다가 탄 거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먹은 거 근데 탄 거 먹어도 바로 암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심하자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어떤 뭐 그 방사능이 포함된 생선을 우리가 바로 먹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다들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누적된 피폭이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30년 동안 방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을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오염 처리수 관련해서 야당은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IAEA가 없었다라고 하면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여당을 공격하는 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결과 보고서는 정부 여당의 결과 보고서도 아니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만든 결과 보고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IAEA를 깡통 취급하는 게 정말로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만약에 이 IAEA 결과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딱 나와서 설득력 있게 이 부분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 부분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따박따박 지적을 해도 그래도 IAEA 보고서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당 정치인들이잖아요. 야당 정치인들이 전문가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그 정치인들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그러한 결과 보고서를 아무런 근거 없이 깡통 취급하는 게 정말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 생각이 들고요. 저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수산물 먹어왔거든요. 앞으로도 바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내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출범한 뒤에 좀처럼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민주당 혁신위원회가요. 어제 공개적으로 포문을 열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례적으로 공개회의를 열어서 이 민주당을 비판한 건 물론이고요. 특히 원색적 표현과 함께 이 전현직 의원들의 실명까지 직접 거론을 해서 과연 이게 무슨 배경에서 나온 거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 회의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범 2주 만에 처음으로 어제 회의를 언론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해서 민주당 주변에선 혁신위가 뭔가 작심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나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김은경 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이 위기 상황에 안이하며 심지어 분열을 획책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서복경 위원은 이 현재 민주당 상태를 오합지졸이나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하면서 국회 본회의 도중 일본 여행 문자를 주고받은 김영주 부의장,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최근 분당설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서복경 위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그리고 당의 위기에 대하여 절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일부 당의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합지졸이나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김영주 부의장님, 그게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우면 법정에서 하십시오. 이상민 의원님, 옆집에 불구경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위가 앞서 이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1차 혁신안을 당에 제시했는데 이제 지도부부터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여서 과연 민주당 안팎에서 혁신위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커지고 있었다. 이런 사실 저희도 몇 차례 보도를 해드렸죠. 그런데 혁신위가 이제 이런 점들을 의식을 해서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의도적으로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민주당 내 반응은 여전히 신통치 않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은 어제 혁신위의 쓴소리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한국경제에 따르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혁신의 이 공개 비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당에 기여라 할 게 없는 외부 인사의 말이기 때문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 혁신이가 한 이 오합지졸 이 발언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친문계인 이 박수현 전 청와대 소통수석은 이 혁신위원들 발언에 공감을 표시해서 대조를 이루었는데요. 다만 이 두 사람 모두 첫 번째 쇄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수현, 고민정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민주당에 좀 뭐가 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느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혁신위원장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불체포 특권 서명 뭐 이것이 이제 뭐 당이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불만을 가지고 불만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혁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당을 확실하게 좀 개혁하고 가겠다 뭐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혁신이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혁신이 입장에서 보면 지역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전략 전술적으로 다 어떤 모양이 좀 됐죠.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요.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됩니다. 약속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우리가 당론으로 뭐 부결을 정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것이고요. 어제 혁신위가 이 민주당 내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이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또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거, 이걸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네, 데일리안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혁신위가 제안한 첫 번째 혁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도 결국 이재명 대표와 직결된 것이고, 두 번째로 논의한다는 이제 꼼수 탈당도 이 대표 측근인 탈북당과 관련한 문제라면서 이 대표에 대한 평가 논의가 없어서는 절대 존엄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혁신위의 쇄신 방향에 대해 접근 방법이 너무 미시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혁신위의 방향성이 이재명 대표 체제 등 핵심 사안을 벗어나서 격까지만 건드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조응천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도덕성 상실이라든가 뭐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라든가 팬덤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실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체질, 체력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그 뾰룩진한 거 뭐 이런 거만 지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이재명 체제 1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지금 혁신위가 뜨게 됐냐, 이거 반추하면 다 나오죠. 조금만 그러니까 내미뚜껑만 뒤집으면 속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걸 안 뒤집어서 지금 속이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좀처럼 이렇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민주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잡고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 그것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우선 만나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 새로운 리스크까지 추가되면서 이 역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변수인데요.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의 비판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혀서 가뜩이나 회동의 유보적인 비명계를 자극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평가입니다. 추 전 장관과 달리 당의 원로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망한 집구석에서 싸우면 더 망한다. 지난 대선에 졌으면 단합해서 출마를 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 조속히 만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갔을 때 벌떡 두 분이 일어나서 이 대표 너 뭐하니? 왜 여기 왔냐? 먼저 이재명 만나서 손잡고 대여 투쟁해라. 그리고 시간 있으면 나한테 온나. 이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는데 백지장 맞들었는데 방향이 다르면 틀리면 찢어져요. 예. 그러면 맞들면 나은 게 아니지. 맞들면 찢어지지. 지금 상태로는. 이낙연 대표를 지금 비판하시는 거군요. 아니 아무 개혁도 안 하고 지지율 전전긍긍하고 그러면서 또 표 달라 그러면 누가 표 줍니까? 신용이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통렬한 자기 성찰과 반성 없이는
민주당 안에서는 여전히 돌출 행보를 하고 있는 추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이 추 전 장관의 등판으로 내년 총선에 여당이 더 유리해졌다. 이런 판단을 하는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당이 어렵기 때문에 당 고문으로서 오히려 당이 통합하고 단합하는 데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불을 질러놓은 것 같다며 추 전 장관을 비판했고요. 친이낙연계 신경민 전 의원도 이 추 전 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며 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의 뒤통수까지 때렸다. 왜 이러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최고 공신이 추 전 장관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권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낙연 당시 대표의 또 뒤통수를 때리고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도대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 전략치고는 썩 그렇게 나이스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뭐 전략이 나쁘다고 생각되면 추미애 전 장관은 더 금방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능력이 출중하죠. 민주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최고 공신이 추미애 전 장관인데 이번에 또 여권에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또 가져다 줄 엑스맨 또 그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번에 추미애 장관께서는 조국 장관과 함께 신당을 꼭 만들어주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아주 이례적으로 어제 회의를 공개해서요. 이 민주당 그리고 일부 전 현직 의원들을 실명으로 작심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쓴소리도 있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혁신위에 과연 혁신위가 이 정치권에서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라디오나 어디 언론 매체 인터뷰에 혁신위 인사가 나와서 되는 게 없어요.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 보도된 내용들도 대부분 보면 아침 라디오 방송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혁신위가 힘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니면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위에 힘을 실어준다면 당연히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뉴스에 나와서 뉴스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지금 혁신위의 위상을 반증해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지난 대선에서의 20대와 30대 투표 결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제 투표가 이뤄진 직후에 지난 대선이죠. 대선에서 투표가 이뤄진 직후에 KBS, SBS, MBC 방송 3사가 공동 출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대를 포함한 그 20대 이하가 윤석열 45.5%, 이재명 47.8%였고요. 30대는 윤석열 48.1%, 이재명 46.3%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새마을금고 무슨 일입니다. 이 새마을금고의 재정 위기론이 지금 커지면서 소비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이죠. 새마을금고는 은행보다 금리가 높아서 참는 분들이 적지가 않은데 이 새마을금고가 위기론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는 이 금고문이 열리자마자 너도 나도 번호표를 받으려는 속칭 그 오픈런 현상이 빚어졌는데요. 이 금고에 600억 원의 규모의 부실 대출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지역 다른 새마을 금고로 합병이 예고가 되니까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혹시나 하고 이 맡겨둔 돈을 찾기 위해서 몰려든 겁니다. 당시 고객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불안해서 안전한 게 좋잖아. 괜히 해놓고 잊어버리고 후회하는 것보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결국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지난해 말 3%대였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달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6%대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농협이나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 연체율이 2%대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체율이 10%를 넘는 개별 새마을금고 지점도 30곳이나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제 부실 대출이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또 뭘까요? 네, 공격적으로 부동산 PF 대출을 늘렸는데 시장이 침체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남양주 금고도 6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이 화근이었습니다.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기관들 간의 연관성이 높은 만큼 한 곳의 부실이 도미노처럼 업계 전반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마을금고의 고질적인 병폐도 위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인데요. 경영진의 반복되는 비위 문제 그리고 이를 감독할 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새마을금고가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데도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싸고 이른바 이제 뱅크런 이런 현상까지 보이니까 정부가 또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먼저 행정안전부는요, 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예금주들을 안심시키고 나섰습니다. 새마을금고가 77조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건데요. 특히 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고 또 만에 하나 일부 금고가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천만 원을 초과한 예적금을 포함해서 고객의 예적금, 그 원금 그리고 이자 모두 100% 이전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유튜브 말고 정부를 믿으라면서 위기론 차단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들은 거는 일부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다. 예보. 아니 그런 유튜브까지 막 돌아다닌다고 얘기 들었는데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까?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보다 더 어렵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들 손해본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으십시오.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조합 진짜야인데요. 가수 이명웅 씨, 그다음에 손흥민 축구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가수 이명웅 씨와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함께 축구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어제 인터넷에는 두 사람이 축구 경기를 하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명웅 씨에게 패스를 하고 그 공을 받아서 이명웅 씨가 골을 넣고 보시면은 하이파이브, 포옹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명웅 씨는 골을 넣고 난 후에 이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바로 찰칵 그 세러머니까지 선보이는 재치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튜브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서 만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상치 못한 두 톱스타의 만남에 팬들은 세기의 만남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명웅 씨 하면 평소에 이제 축구 사랑이 남다른 걸로 또 유명하죠. 맞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축구를 배웠다는 이명웅 씨는 연예계 대표 축구 팬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4월엔 자진해서 K리그 시축에 나서면서 선수들이 뛸 잔디가 상할까 봐 축구화까지 신는 열정을 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상 잠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시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구단 측에 제의를 해서 이렇게 시축을 하게 됐습니다. 투표해보자. 축구화 신는 게 낫다. 오케이. 아니 보통 시축하는 사람들 보면은 축구 안 신더라고. 난 진심이니까. 훨씬 가게 나오네. 이명웅 씨 부인할 수 없는 대세 톱 가수인데 그런데요, 이 손흥민 선수를 존경한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팬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영웅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행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우연히 만난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 런던에서 복귀하는 비행기에 손흥민 선수가 같이 탔다면서 바로 다음 날이 국가대표 경기였는데 시차 적응도 하지 않고 바로 게임 뛰는 게 말도 안 된다. 내가 시차 적응을 해보니까 절대 못한다. 그 정도 경기력을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가 진짜 존경스럽다고 팬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날범인인 줄인데요. 어제 뺑소니범 잡았다는 소식을 전한 축구 대표 선수, 전직이죠. 이천수 씨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가 한밤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치던 뺑소니범을 슬리퍼를 신고 1km나 쫓아가 잡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뒷이야기가 공개돼 화제입니다. 이천수 씨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뺑소니범 검거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일단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어보시죠. 저 앞에서 한 남자 젊은 분이 이렇게 뛰어오더라고. 근데 좀 나이 드신 분이 따라와.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데 손짓으로 우리 카니발 지나갈 때쯤에 좀 도와주세요, 좀 잡아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바로 내가 뛰어나갔지. 가니까 이제 아저씨는 지치셔갖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기 뺑소니 음주운전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아저씨 놓고 이제 뛰어간 거지. 그리고 같이 와서 그 경찰분들이 빨리 왔더라고 생각보다. 딱 잡으니까 이제 창피하더라고.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제 이천수 씨를 뺑소니범으로 오해를 했다. 지금 이건가요? 네, 당시 이천수 씨가 여기에요, 빨리 오세요라고 이제 외치니까 경찰이 뭐예요라면서 좀 약간 취조하듯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천수 씨는 순간 왜 저분 표정이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 아니고 뺑소니범은 뒤에 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경찰분들이 진짜 빨리 왔는데 범인이 난 줄 알더라라고 말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 이천수 씨 아내의 첫 반응이 당신 사고 쳤냐 뭐 이런 거였다는 거 정말 생각나는 대목인데요. 한편 경찰이 이 이천수 씨하고 그 매니저한테 감사장 그리고 포상금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음주 뺑소니범을 붙잡은 이천수 씨와 매니저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포상금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천수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통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 약 8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천수 씨는 포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